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 인사입니다. 감사 인사. 내가 구체적으로 아까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한 거를 내가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문자 메시지든 해서 감사 인사로 자세하게 해서 써서 보내시면 민사소송에서는 상당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법정 해제권,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일방적 해제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법리. 중요한 이제 오늘 강의할 가장 중요한 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법리,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그 다음에 우약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가장 훌륭한 계약은 당사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 내 사정은 내가 잘 아니까. 근데 부동산 매매 계약은 내가 신경을 써야죠. 만약에 매도인이면 이분이 돈을 언제 줘도 나한테 상관없다. 그러면 뭐 여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들어온 돈을 내가 반드시 언제 써야 된다라고 하면 날짜를 잘 따져야 돼. 어쨌든 당사자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은 제발 좀 큰 계약, 그리고 토지 뭐 100억 이런 계약을 하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한테 좀 검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도 변호사지만 요즘 이 변호사들은 이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좀 검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부상으로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구에 집착하거나 현혹당하지 않게. 또 부동문자, 아까 보셨죠? 1조부터 7조까지 부동문자 이렇게 미리 인쇄해 온 거. 그것도 계약의 내용입니다. 부동문자에 주의하고. 그래서 특약 문구를 미리 내가 생각해서 중개사님한테 말을 해줘야 돼. 특약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중개사님이 써오기를 바라지. 그죠? 내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님이 써오기를 바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법이 정한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거니까 계약서에 반영이 안 해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이행지체, 뭐 이행불능, 이행지체, 중도금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행불능, 이번 뭐 홍수에 집이 떠내려갔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행거절, 나 중도금 안 줘. 이러면 거절한 거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집이 뭐 반쯤 대파손 됐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 이런 거 있으면 법이 이미 해제권을 부여하니까 법정 해제권은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법정 해제권 중에 더 한번 강조하고 가면 법정 해제권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다?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계약금이 해제권이야. 신기하죠, 그죠? 계약금을 주고받는 건, 계약금을 주는 건, 주고받는 이유는 해제권, 법정 해제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좀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사정 변경. 자, 뭐 세종시 아파트가 지금 내가 팔 때는 8억이었는데 잔금 낼 때 보니까 지금 팔고 나서 갑작스레 12억으로 뛰었어. 그럼 내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정이 변경돼서. 그런 건 거의 인정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정 변경은 판례에는 아예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약정 해제권을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할 때, 계약서 쓸 때, 야, 내가 만약에 잔금 지급 시 이게 시세가, 어떤 공인중개사 몇 군데서 시세가 뭐 40% 폭등하면 이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안 쓰죠. 그렇게까지는. 그죠? 잘 안 쓰죠. 예,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사정 변경이냐? 이제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이미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법에다 규정을 지금 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어요. 계약 당시보다 환율이 2배 이상 폭등 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약정 해제권을 두는 거예요. 계약 당시보다 유가가 2배 이상 폭등, 이렇게 약정 해제권, 이런 게 없으면 법정 해제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 해제권을 제대로 약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이건 단적이 있는데, 아니 내가 어느 땅을 샀는데 그게 갑작스레 거기에 개발이 된대, 보상이 된대요. 그럼 내가 산 건 비싸게 샀는데 보상은 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주유소 하려고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거기 공익사업에 포함되면 나는 보상금은 훨씬 떨어지거든. 그러면 또 임야를 공장 용지로 개발하는 이런 경우에 어쨌든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약정 해제권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두면 매도인 입장에서 또는 매수인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상식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 내가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는 이행 제공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이제 잔금만 남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을 해야 돼. 그 사람 아니면 또는 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한테 다 써서 맡겨놔야 돼. 인감증명서 띄고 초본 띄고 해서 맡겨놓고 계약 해제 통지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해. 그리고 또 거꾸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을 또 맡겨놔야죠. 잔금을 맡겨놓고 또는 잔금을 이행 제공을 해. 수표로 한 장 끊어갖고 자 받으세요. 그렇게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 참고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권 약관이라는 게 이거 실무적으로 이것도 참고로 꼭 이건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자동적으로 해제한다. 즉시 실권 자동적으로 해제한다. 이런 규정을 두시는 중개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실권은 그러면 그러면 자동으로 해제된 건가? 그러니까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 거냐? 이렇게 우리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법원 판례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그렇게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행 채굴을 해야 돼. 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이행을 내 의무는 이행하고 해제한다고 채굴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꼭 중요해요. 이거는 빨간 글씨로 해야 되겠다. 이거. 자, 이 매도인 입장에서 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중도금을 안 주면 언제까지 안 주면 이제 해제한다고 보내야 돼요. 그죠? 뭐 해제하기 싫으면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약은 해제를 하려면 내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전달이 돼야 돼.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면 해제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만 해제해? 안 되잖아. 말을 해야지. 근데 2번 하기가 피곤하잖아요. 2번 하기가. 그죠? 그래서 중도금 얼마를 정확하게 쓰는 거야. 중도금 얼마를 며칠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보통 이행 채굴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중도금 안 준다라고 해서 바로 해제하면 안 되고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줘서 이건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통 통상 실무적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걸로 보고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위약금은 몰수하겠다라고 통지 한 번만 해놓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중도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해서 나중에 그때 중도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해제하려면 또 통지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우편을 안 받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이해하세요? 아예 계약서 쓸 때 쓰죠. 아이, 쓸 때 쓰면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좀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상식에 이게 참 일방적인 해제 가능하다. 이것도 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민법 673조 보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이게 뭐예요? 수급인이라는 표현은 시공이죠. 시공. 도급, 집 질 때.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못이 없어도 내가 손해배상하고 해지해 주면 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만약에 이제 내가 10억짜리 집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해지를 통지를 했어요. 그냥 잘못은 없지만 뭔가 그냥 뭐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 아까 본 제6조 같은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입은 손해를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굉장히 쉽지 않죠, 그죠? 입증. 그래서 위약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위약금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입증 안 해도 돼. 그게 이제 작동을 하니까. 그리고 위임계약, 이제 도급, 시공계약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체결하는 거 전부 위임계약이라고 보시면 돼. 설계계약 또는 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와 또 변호사의 계약, 웬만한 계약은 전부 다 위임계약. 이건 더 무서워요. 뭐냐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여기는 일을 완성하기 전이고 여기는 어쨌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여기 또 손해배상도 여기는 그냥 손해배상인데 여기는 여기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변호사님 뭐 사건 좀 하나 맡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약정을 했어. 뭐 500에 뭐 1000만 원 상고보수 주기로. 그래서 저는 이제 부지런해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한 3시에 약정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밤을 홀랑 새가지고 소장을 다 썼어 이제. 근데 내 마음 싹 변해가지고 난 소장 다 썼는데 변호사님 뭐 나 안 할래요. 이러면 저는 뭐예요? 불리하잖아 저한테. 그러면 500만 원 이제 불리한 시기니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소장 들이밀지 못하면 내가 변호사 입은 손해가 뭔데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죠? 여러분도 변호사 계약 해지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앞으로 변호사 선생님 할 때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어떠한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오늘 강조하는 거야. 그렇게 무섭다는 거, 위약금 약정이. 어쨌든 위임계약은 그렇다. 그런데 이 위임계약 요 689조는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약으로 계약서에다가 689조에 의해서는 계약 해지 못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으면 이 조문은 죽는 거예요. 이 조문은, 이거 짜증나면, 이걸로 해제당하기 싫으면 이걸 아예 배제시키면 돼. 689조에 의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배제하면 돼. 그런데 673조는 임의 규정이 아니에요. 저건 그런 규정을 넣어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집 질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시공자가 잘못이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금 법리. 이게 민법 565조입니다. 계약금 법리 뭐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법조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해약금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해약금. 자, 우리가 어떤 상식을 갖고 있냐면 계약금이 주고받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죠. 뭐 계약금도 아직 내가 안 받았는데 무슨 계약이야. 정말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계약은 청약하고 이쪽에서 승낙하면 끝난 거다. 그럼 계약금은 뭐냐? 해약금이라는 거. 주고받으면.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으면 법정 해제권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뿐이에요. 법정 해제권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주고받는 게 계약의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은 의사 합치가 되면 계약은 이루어진 거고, 단지 계약금을 주고받는 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법을 만들 때 논란이 많았어요. 뭐냐면 왜 한번 약속했으면 지키도록 해야지 이런 규정을 왜 두냐. 그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번 좀 급하게 체결했으니까 한번
되돌릴 길을 한번 주자. 대신 페널티, 계약금은 몰수당해야 되니까, 그죠? 페널티를 가하고 감수하고서라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두 주장이 서로 대립하다가 이긴 거죠. 그래서 해약금. 자,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교부, 실제 교부 줘야 돼요. 계약금은 건너가지 않으면 해약 기능을 못해. 여기에 써 있어. 계약서에 계약금 얼마. 아까 다른 건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하고 승낙이 있으면 이거 계약금도 하나의 계약금 계약이에요. 해제권을 하나 설정하는. 그런데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있는데 실제 계약금을 아직 주고받지 않았어. 그러면 해제권은 막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제권만 없는 거예요. 실제 교부 줘야 돼. 주면 어때요? 준 사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중도금 줄 때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로 주고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을 주고받는 이유예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이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금은 왜 주고받느냐? 그 계약금 안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중요한 사업을 해야 돼. 이 토지를 사서 나는 절대 1억을 해제당하기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난 4억을 지려고 그래. 그러면 특약을 쓰면 돼. 아까처럼 565조에 의해서 해제 못한다.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이건 또 임의규정. 응? 임의규정. 그리고 또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5천만 원만 지급됐다. 그러면 자, 지금 5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인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여기 공익사업이 옛날 그랬잖아요. 우리 여의도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여의도 개발하겠다고 한번 발표해가지고 여의도 집값이 완전히 폭등했잖아. 완전히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근데 계약을 딱 했는데 벌써 2배 막 폭등했는데 계약 10억짜리에 1억 주고받는데 그까짓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1억 빨리 내가 받은 사람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거 1억이니까 내 돈 아니잖아. 얼른 1억 주고 계약을 해제해야죠. 그죠? 얼른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면 계약서에다가 그 계약금으로는 해제 못한다라고 특약을 맺으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 5천만 원만 줬어. 1억을 안 주고. 이 매수인이 나한테 1억을 안 주고 5천만 원만 줬어. 그러면 매도인은 해제를 못해. 전부가 받아야 돼. 전부. 그래야 해제로 작동을 해. 이게 참 억울하죠. 그죠? 응? 억울하죠. 그죠? 작동을 해요. 해제권 배제 특약이 가능하고 해제권 행사 시기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중도금 지급 시기까지. 자, 이게 또 중요해요. 매수인은 중도금 기일 도래 전, 중도금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10월 달인데 중도금이 11월 30일로 중도금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바로 중도금을 지불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매도인이 계약 해제 못해. 중도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폭등했다 그러면 매도인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뭐다? 네, 계좌부터 폐쇄해야죠. 계좌부터 얼른 가서 폐쇄해야 돼. 또 하나 그러면 매도인의 대책은 뭐다? 상대방이 계좌 폐쇄하기 싫으면 상대방이 이 지급기일은 누구를 위한 기일이야? 중도금하고 잔금을 연기시켜 준 건 누구를 위해서 연기시켜 준 거죠? 매수인이죠? 근데 매도인은 억울하잖아. 쟤를 위해서 봐줬더니 쟤는 막 쏴도 되고 나는 뭐가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도인한테도 어떻게 하면 되냐? 매도인이 아직 중도금 지급기일이 오직 내가 돈을 나는 받은 걸 썼어, 이미 1억을.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2억을 마련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1일까지 나는 2억을 마련해 줘야 되니 지금 당장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의사표시부터 해야 돼. 나는 계약 금액에 의해서 해제한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기일 날 2억은 반환할 거다. 이렇게 해제 의사표시가 전달이 되면 그게 우선해 또.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가 완전히, 그죠? 아는 만큼 힘이 있는. 그러니까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부터 없애버려야지. 문자 들어오면 어떻게 해? 수신 차단을 걸던가. 그렇게 해야지, 그죠? 진짜로.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계약금 법률 이해하시겠죠? 해제권이다. 해약금이다. 그리고 먼저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먼저 매수인은 지급해도 된다. 또 거꾸로 매도인은 내가 의사표시부터 먼저 하고 그래도 된다. 또 중요한 건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되면 해약 작동을 안 한다. 다 받았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 자, 이게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인데요. 참 진짜 우리 법조인들이 말을 잘 만들었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팔고 토지를 사고 팔았는데 뭐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안 줘서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통상의 손해는 뭐예요? 뭐가 통상의 손해야 도대체?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입은 손해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미국은 좀 틀려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배심원이 확 결정을 하면 돼. 우리나라 그 왜 삼성하고 애플하고 특허 붙었잖아요. 이게 이 특허 전쟁이 뭐냐면 요거 알다시피 요거 곡선 했다고 이 특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액수를 징벌적이라서 배심원이나 판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안 돼. 우리나라 대원칙은 내가 입은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 매수인이 나한테 돈 안 준다고 도대체 내가 어떤 손해를 입어요? 입증을 못 할 거야. 뭐가 통상 손해예요? 사실은 없지 뭘. 그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줄리아 로버츠 영화를 봤는데 그 미국은 징벌적이라 해서 이제 대기업이 이제 그 수도에 크롬을 써가지고 오염시켜서 막 암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집을 사주겠다. 시세대로 집을 사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나도 그런 우리 사무장님을 좀 만났으면 좋은데 그 이제 직원인데 그분이 어쨌든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소송을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뭐 천문학적인 한 3억 5천 달러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받은 이제 보너스만 200만 달러를 받은 그런 이유가 뭐냐? 미국은 판사님이 정할 수가 있다. 배심원들이.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내가 모든 손해는 내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환장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놀이동산에서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떨어졌어요. 선풍기가 떨어져가지고 아기가 다치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인이 조금 타박상 입었어요. 미국인이. 근데 우리나라는 거들떠도 안 봐, 놀이동산에서. 이분은 소송해봤자 이제 내가 입은 손해를 다 입증해야 돼. 뭐가 있어, 이제. 치료비. 응? 그럼 통상손해가 또 뭐냐고 또. 내가 일 못하는 거, 엄마가 근데 미국인하고는 얘는 타박상도 아니야. 그냥 놀란 정도인데 여기는 금방 합의를 해서. 얼마야? 10만 달러나 줬어. 10만 달러. 왜냐? 징벌적 손해배상 당하면 얼마 갈지 몰라요. 더스틴 호프만이 졸업이라고 기억나는데 그 영화에서 여장을 했어요. 그 여장한 걸 잡지사가 잡지에다 게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스틴 호프만이 손해배상을 걸어서 얼마 물어줬냐면 무려 800만 달러를 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일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위약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약금이. 그래서 배상액을 미리 손해배상을 자,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상액을 예정한다. 어때요?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할지 말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이 과다하면 법원, 판사님은 적당히 감액. 이것도 참 표현이 또 적당히. 적당히가 또 얼마야. 근데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0% 이하는 잘 안 깎아줍니다. 근데 그게 액수가 너무 크다 그러면 또 10% 밑으로 가요. 막 수백억짜리 계약이다 그럼 밑으로 갑니다. 상황을 봐서.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10억짜리에 1억 정도 하면 보통 잘 안 깎아줍니다. 어쨌든 적당히 깎아줄 수도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어쨌든 이걸 정해놓으면 자 이제 이 매수인이 아까 이제 6조 그게 있는 거죠. 특약 6조가 있으면 자 보세요. 자, 나 계약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뭐 10월 1일 날 계약금 1억,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중도금 뭐 2억. 아니, 요거를 10월로 땡겨자 그래야 이걸 9월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건 당연히 받았고, 그 다음에 뭐 9월 20일 날 또 뭐 2억 받기로 했어요. 총 10억인데. 그런데 요 중도금까지 받았어. 8월 1일 날, 9월 1일 날 이렇게 3억을 받았어요. 근데 요걸 안 줘, 요 돈을.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안 줘, 요 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소송 걸으면 돼요. 돈 내놓고 내가 등기 넘겨줄 테니 돈 내놔라고 소송을 하든가. 응? 무조건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지할 때 이제 내가 이제 2억을 안 주니까 당연히 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몰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계약은 뭐가 대원칙이냐면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되는 거, 없는 걸로. 그래서 원상회복입니다. 자, 원상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자, 내가 뭘 받았어? 1억? 하고 2억 받았잖아요. 원상회복이라고 어때?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일단 원칙을 정하잖아요. 일단 원칙은 원상회복이야. 그러니까 1억하고 2억을 돌려줘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돌려줄 때 1억만 돌려줘야 되나? 2억만 돌려줘야 되나? 여기다 우리가 약속을 안 했잖아. 아무 약속. 안 했으면 법정 이자를 까지 쳐서 돌려줘야 돼. 지금 법정 이자가 상인이면 6%예요. 상대방이 캐사면 상인이면 6%. 상인이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면 5% 이자. 내가 8월 1일부터 1억 원에 5% 이사까지 치고 9월 1일부터 2억 원에 5% 이자까지 쳐서 매수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어떻게 된다? 야, 이거 완전 은행 이자보다 더 좋네요. 그죠? 어때? 아까 6조. 손해배상의 기준이란 아까 그 6조가 없다면. 그죠? 6조가 없으면 매수인은 완전히 대박이죠. 그죠? 근데 6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요거는 1억은 몰수하는 거고 2억에 대해서만 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5% 이자 쳐서 주면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하늘과 땅인데 그걸 중개사님이 부동문자로 써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래서 계약서에 항상 이 손해배 어떤 계약도 부동산 매매 계약뿐만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게 여러분 어떠한 계약도 이건 범용이야. 범용. 어떤 계약도 이게 있으면 손해를 입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이해됐죠? 위약금 약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약벌이라는 게 있어. 위약벌. 금하고 벌하고 단어 한자 차이가 나요. 근데 아까 금은 뭐라고 그래서 금은 적당히 감액해. 적당히. 근데 벌은 과다해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내가 이거 약속한 손해보다 더 났으면 추가로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엄청 강력하죠, 우약벌은. 그래서 상대방이 우약벌이라는 단어를 입에다 언급을 하고 계약서에다 써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름이 한번 돋아야 돼. 아, 저분은 나와의 계약을 완전히 이행시키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저분은 계약서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대방을 다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계약서 할 때 신중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이행 조건을 늦춰야 돼. 그죠? 만약에 내가 매수인이다라고 하면 지급기를 조금이라도 늦춰야 되고. 그죠? 저 사람은 꼭 매도인은 꼭 내가 안 사면 나중에 위약벌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꼭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을 안 하고 계약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건 매도인, 매수인 선택사항인데 아까처럼 공인중개사님께서 부동문자로 강요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